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인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여의도 성모병원 권혁상 교수님 모시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근무하는 권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당뇨병에 관련된 그 일반인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아니면 현재 식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나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면 이제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5%, 두 분이 다 있으면 30에서 4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이고요, 설. 실제로 당뇨병 예방 연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미국 당뇨병 연구 중에 DPP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당뇨병의 유전 성향이 반영된 건 아니고 어디까지 미국인들의 그런 유전 요인을 반영한 그런 연구긴 합니다만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당뇨병의 그 발병 위험도가 높다라는 유전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실제로 당뇨병이 더 많이 생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결국 운동, 그 다음에 식단 조절해가지고 당뇨병 예방 중재 효과가 잘 안 먹히나 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 변이, 물론 한 가지를 봤습니다만 그거 유무와 상관없이 체중 빼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없거나 다 당뇨병 예방 효과가 있는 거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많이 받지 않는다가 아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당뇨병이 걸렸을까봐 병원에 와서 이제 미리 걱정하는 분도 계지만 네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좀 방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전 시그널이 네네네. 있을까요? 혈당이 아까 공복혈당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했죠. 126 넘는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100점 만점이니까 100. 그런데 이 혈당이 180에서 200이 넘는 순간은 그때부터 소변에서 당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독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혈중의 혈당이 180에서 200으로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온 전신만신에 그런 달달한 고혈당에 노출이 되고 세포가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에 당이 빠져나가면 포도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와 함께 이제 갈증이 나서 다 갈이 되는 거고요. 또 다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다 현상이라고 얘기하면 다식이죠. 결국은 포도당이 열량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혈당이 400이 되면 200 이상부터는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드신 점심 먹고 400이 넘어갔으면 본인 식사량의 절반 이상은 소변으로 빼낸 거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배고프게 되고 뭘 먹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혈당이 200이 넘어가야 생기는 증상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떤 조기 진단이 아니라 이 정도면 정말 큰일 났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시그널은 더 이상 방치하다간 정말 생명이 위협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100이 넘어가면 무조건 나는 당뇨 전 단계고 곧 당뇨병 될 수 있으니까 관리 받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나이가 들에 따라서 평소에는 괜찮았어. 네네. 근데 60대, 70대 되면서부터 공복혈당이 100을 조금 넘는 102, 넘을 수 있죠. 103 이렇게 네네. 되면 이런 분들도 그럼 불안해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그 불안하다기보다 관리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2, 103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복혈당은 126이 넘어서 당뇨병이라고 했으면 공복혈당은 125지만 뜻밖의 식후혈당은 높지 않아서 당화혈색소가 6.9%가 넘지 않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지금 성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복혈당이 102, 103이니까 126 될 때까지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식후혈당이 유독 높아서 당화혈색소 해보면 이미 6.5, 7%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복혈당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본인이 판단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 주셨는데요. 당연히 노화가 되면 나이가 들면서 췌장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인구로 쳐서 60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가 1,500만 명, 1,500만 명. 그러니까 공복 혈당 100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5.7% 이상이 1,500만 명이에요. 두 개 합쳐보세요. 2,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세 이상이 그러니까요. 15세 이상부터 하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100 미만이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검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2차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진을 했더니 99가 나왔어요. 와, 나는 이제 정상됐다.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100이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99라고 정상이 아닌 거죠. 내가 한 번이라도 넘어갔으면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개는 체중이에요. 가급적이면 정상 체중으로 하는데 최소한 5% 이상 감량을 해야 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100 이하가 정상이지만 더 낮은 수치, 80대이면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80까지 낮춰야 되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한 번이라도 100이 넘었으면 그 다음 주에 다시 다른 검진 기관에 가서 99가 나왔다 하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로 생각하셔야지 내가 지난주에는 100이었는데 요번에 99니까 이제 난 당뇨병 아니고 완전 정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다음은 네. 저희가 그 직원들 대상으로 연속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네네네. 테스트를 해보니까 젊은 여직원들이 잠잘 때 이렇게 저혈당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네.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일단 저혈당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단 기준은 보통 혈당 70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문제가 체열을 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아니라 세포 간질액에 삽입된 그 센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좀 간극이 있고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혈당이란 게 체중 그 다음에 성별로 편차가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마르신 분들은 실제로도 공복 상태에서 와서 체열을 하시게 되면 진짜 70 가까이 또는 7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르시면 괜찮다라고 제가 이제 안심시켜 드리는데 55 미만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수치고요. 만약에 55 미만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슐린 맞거나 아니면 저혈당이 오는 약물을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55 미만이다. 그거는 이제 저혈당에 뭔가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거니까 오셔야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여성분들의 경우 연속 혈당 측정기로 하게 되면 70 미만으로 나온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실제로 간이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되고요.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유용성 그 다음에 효과가 입증된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고요. 그렇지 않은 정상인이나 아니면 체중 감량 목적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서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당뇨병 환자들이면 무조건 저당을 먹어야 된다, 당을 먹으면 안 된다, 이래서 네. 밥을 안 먹어야 돼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밥을 안 드시고 뭐 빵을 드신다든지 또 국수를 드신다든지 이게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인데요. 사실은 저탄수화물 식사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당뇨병은 제가 오늘 관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 나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싸워야 된다기보다는 나랑 같이 가는, 관리해야 되는 병인데, 이게 내가 뭐 일주일만 살다가 말 것처럼 그냥 확 줄여서 드시는 것까지는 실천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똑같은 이제 처방을 했는데 당이 나빠서 오신 거예요.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이제 운동 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운동은 삼시세끼 식사하시고 30분 동안 충분히 혈당 떨굴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 아니면 사실은 혈당에 더 영향을 주는 건 먹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식사 관리가 잘 안 된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잘 못 미치시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식단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려냐면,
분명히 3개월 전에 혈당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떤 뭐 인슐린 용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먹는 약도 용량을 올리거나 더 센 약으로 바꾸려고 한 1, 2주 정도 혈당을 적어 오시도록 해요. 뭐 연속 혈당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연속 혈당 아직은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비싸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아침 식전이랑 매 식후 2시간 혈당하면 4번이잖아요. 일주일이면 4, 7에 28인데 28번만 재시고 어떤 음식 드셨는지 좀 적어 오시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28번 적어 오시라고 하면 어머나, 내가 안 적어서 몰랐는데 내가 사실은 매 끼니마다 믹스커피 한 잔, 그 다음에 대봉, 홍시, 감. 이제 할머니 중에서 이도 안 좋으시고 믹스커피 왜들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면 350.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덜 드셔도 250이라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가끔 250 돼도 되거든요. 뭐 70, 80 되신 분들은. 근데 저한테 이제 협상을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둘 다 끊으라면 내가 못 하는데 대신 내가 대봉을 포기하겠다. 믹스커피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 그럼 그것만이라도 빼시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음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떡볶이, 떡은 완전히 그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 이런 거 드시고 싶은데 특히 이제 임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막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막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날은 치팅 데이셨군요. 뭐 할 수 없죠. 그러고 넘어갔는데 여하튼 이제 식단 관리에서 중요한 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실천 가능한 나한테 맞는 식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로 딱딱한 거 못 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나 밥도 그냥 국에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약을 드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혈당 조절이 이제 최우선 과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 선생님한테 내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 식단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진료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신 약을 드려요. 근데 다음에 오시면 막 약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사실 아침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나도 바빠가지고 이분도 출근하시다 보면 아침 그냥 건너뛰고 아점 드시고 저녁 드신다니까 약을 공복에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속도 쓰리고 저혈당 오니까 2번 드시느라고 3번 드신 약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빠지니까 약이 많이 남는 거군요. 그러면 사실은 3번 드신 약은 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3번 드신다는 전제 조건하에 드려야 될 약이 있고 또 2번으로 이제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 패턴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떡볶이 얘기하셨는데 네네. 이 당뇨인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에 아마 떡볶이가 1등이 아닐까 싶은데 당뇨 환자도 치팅데이를 가져도 될까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치팅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양껏 먹는다는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뭐 직원 중에 포도당 수액 맞고 500이 넘어가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떡볶이 먹고 500까지 올라갈 정도면 너무 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시더라도 뭐 아까 제가 한 250 정도 상한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50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만 드셔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팅데이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식욕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기본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아무리 좋은 약이 많이 나와도 결국은 혈당 조절 목표 도달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식단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는 본인 잘못이라기보다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하자면 어쨌든 나의 식사 패턴,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중에 당뇨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다른 기능성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그 식품 산업이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금 삼가는 사실은 질문 대답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완전히 의학적인 그런 증거로만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약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약효의 그 유사 성분이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한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약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약은 양약이니까 내 몸에 해롭고 건강보조식품이나 뭐 정말 음식 같은 것들은 뭐 또는 생약이니까 이거는 양약보다는 몸에 좋겠지 하면서 이거를 주로 메인으로 드시고 약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걱정이 하나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나저나 그런 약에 보조되는 성분이 있다면 그게 음식이든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이든 얘네가 또 결국은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처방하는 약 중에 어떤 특정 약과 또는 내가 특정 체질을 가지고 있을 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양약은 어떤 약과 어떤 약은 상극이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가 우리나라 모든 그 전자 차트 시스템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처방을 할 때 혹시 깜빡하더라도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요. 제가 정말 그거를 무시하거나 완전히 모르고 처방을 했더라도 약국 가서 또 한번 걸러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뭐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죠. 뭐 병합을 했을 때 같이 드셨을 때 혼용을 하셨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검사도 하지도 연구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아마 연구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보통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은 대개는 그런 거는 드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아들이 또는 이제 뭐 손자 며느리가 정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이만큼 주고 갔는데 이거 버리란 얘기냐 뭐 그런 수준으로 되면 저도 좀 난감할 때가 많은데 여하튼 원칙적으로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고 증거보다 안전성 때문에 좀 많이 피하시거나 말리도록 그러니까 말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쯤에 그 어린이들이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고 스무디를 먹어서 소아당뇨병이 걸린다라고 막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당뇨보다 그 충치나 이런 쪽이 더 걱정이 되던데 그래도 저희 당뇨병학회에서 그런 거를 만약에 했다면 또 전국 탕후루 판매협회나 뭐 이런 데서 강한 저항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국회 청문회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아까 이제 당뇨병 완치된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게 만년 그 단골 OX 퀴즈라면 단 거를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 OX 이게 X거든요. 사실 정답은 X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세모죠. 왜냐하면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꼭 당뇨가 온다기보다 단 것을 그러니까 그게 고당도 그다음 열량이 높은 고열량 식단을 먹게 되면 비만하게 되고 비만이 우리나라도 당뇨병의 거의 대부분의 메인 이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 거가 바로 당뇨로 직접적인 연관 또는 상하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니까 탕후루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식사요법 중에서 당뇨 환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균형식 말고 저탄고지 식사라든지 아니면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식사요법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이 이 당뇨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어쨌든 당뇨병 환자한테서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건 아마 저탄수화물 식단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제 체중 감량이나 아니면 심내혈관 질환의 그런 어떤 예방 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지중해 식단. 그다음에 대쉬라고 해서 이제 고혈압 환자한테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식단. 요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지금 이제 잠깐 상무님 말씀하신 저탄고지는 사실 고지방이라는 부분이 고지혈증,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고 저탄수화물 식사가 더 좋냐 아니면 저지방 식사가 좋냐 단기간의 체중 감량에는 저탄수화물이 조금 유리한데 장기간으로 가서는 결국은 그냥 비슷해지더라라는 거고 실은 우리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이나 미국 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중에서 식단 쪽을 보면요 몇 킬로칼로리를 드세요 또는 관해 연구에서 현대그린푸드에서 이제 심혈기울에서 해주셨던 게 이제 탄수화물 50%, 단백질 25%, 지방 25% 비율인데
지금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런 황금 비율이 얼마다라는 게 전혀 진료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이건 있어요. 개별화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또는 그냥 극단적으로 또는 저 친구가 했으니까 좋겠지 하고서 하는 거는 사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영양사 상담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식단이 있고 정답은 없다. 요 정도로 아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어서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혈당도 오른다 이렇게 네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네네. 스트레스나 과로도 이 혈당 관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물론 그 스트레스 과로 때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뭐 코티졸이나 아니면 아드레날린 뭐 이런 부분들 혈당을 올리는 거로 돼 있고요. 아까 저혈당 잠깐 우리가 얘기했는데 저혈당이 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3일을 생으로 굶어도 절대 정상이라면 54 미만, 55 미만 안 떨어진다는 그 기전 중에 하나가 그런 코티졸이나 아니면 소위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당을 올리는 또는 혈압을 올리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과도하게 자주 분비가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혈당 자체가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뇨병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냥 단순히 내가 병이 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네네. 이 합병증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네네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있으신 분들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실은 당뇨병 그 고혈당 자체로 사망하시는 원인 그 이유는 퍼센티지는 한 12%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암이나 다른 일반인과 비슷하게 감염이나 특히 심내혈관 질환을 많이 꼽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확실히 어떤 합병증인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형 당뇨는 아까 제가 8, 90%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파괴가 돼서 온다고 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 당뇨병이 발생했는지 어떤 날짜까지는 몰라도 대충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랑 내가 3개월 전에 1월 초인가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화가 되는데 2형 당뇨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공복혈당 100인데 괜찮은 거냐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복혈당은 100인데 당화혈색소는 이미 높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진단은 예를 들어서 오늘 됐으면 고혈당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지 모르는 거예요.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그리고 102인 사람인데 내가 심혈관질의 혈관에 데미지를 받는 게 내가 예를 들어 담배도 하고 있어. 이미 고혈압도 있었어. 고지혈도 약을 먹고 있었어. 그러면 혈당이 102에서 126 넘는 데까지 똑같이 5년이 걸렸어도 나는 이미 그 전부터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이미 당뇨병 합병증 검사를 해보면 엊그제 당뇨병이 왔다는데 동맥경화증 검사해보면 막 혈관 나이가 내가 50세인데 70세가 넘게 나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 지속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뇨병이 생기면 어떤 합병증이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혈관을 통해서 고혈당이 다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오는 합병증이 없고 심지어는 뭐 치과도 보라는 거고, 요즘에 당뇨가 오래되신 남자 환자들은 특히 65세 이상은 골다공증도 올 수 있다. 특히 담배 하시는 분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종합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들 많이 보실 텐데 네네네. 환자들에게 꼭 해주시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비만 약물이든 당뇨도 마찬가지지만 식단 조절, 식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사실 식생활 습관 개선을 하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가야 되는데, 어쨌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하면 사실은 10분 중에 한 분 될까 말까 진짜 빼오신 분이 있어요. 뭐 식단도 이제 샐러드 식단으로 하시고 뭐 해서 직접, 그래서 사실은 저희 관해 연구하신 분 중에서 이미 식단 관리에서 조금 빼신 분 중에서도 또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시락을 저희가 씹는 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제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해봤더니 800, 1000, 1200 그 6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도 70에서 75% 없어지더라. 근데 이제 향후의 과제는 이걸 얼마나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체중이 다시 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약물을 같이 붙이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빠르면 4월, 5월 정도면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그런 도시락과 그다음에 약물, 비만 치료 약물 같이 제공하면서 조금 길게 하는 거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간해랑 그다음에 열량식에 관련된 그리고 다른 당뇨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서 오늘 권혁상 교수님 모시고 즐거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